회사는 주식회사 한강, 맞죠? 자, 1번서부터 풀이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자, 전자제품을 매출을 위해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다.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에 쓰셔야 되죠. 그렇죠? 신용카드에 코드 번호는 99902, 그 다음에 한국카드, 그 다음에 매출이죠.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에 5640023147.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가맹점 번호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2번.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이 발생하였다. 이를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인가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셔서 외상 매출금에 차액이 1,500만원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거래처 누구라고요? 진도. 1,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찾아가셔서 FE 누구예요? 완도. 그래서 2,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다음은 전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그랬죠? 그쵸? 자, 기말재고액이 나오면 기말재고액은 무조건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입력하시는 거라고요? 재무상태표. 왜냐하면 기말재고액 우리 전기분 입력할 때 원가명세서 입력을 해도 기말은 자동으로 따라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기말재고액이 자동으로 다 따라왔었어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를 저희가 먼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기말재고액이 반영이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기말재고액을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금액이 다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 바뀌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자,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 순서는 기말재고액을 수정을 해야 되면 재무상태표를 먼저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게 순서예요. 무조건 그렇게 다. 네, 무조건 그렇게.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바뀌면 뒤에 재무제표는 무조건 영향을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교재 몇 페이지에 있었죠? 앞에 9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진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말재고액을 먼저 재무상태표에 넣고 그 다음에 원손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말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면 그 기말재고액이 원가명세서에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원가명세서에 기말에 X표시 쳐져 있고 기말 제공품에도 X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얘의 입력은 무조건 어디에다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원가명세서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을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돼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갑니다. 이거는 몇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금액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원재료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얘를 수정하면 바로 대차차익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도 900만원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제품의 금액은 얼마로 수정해야 돼요? 1,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차액이 없어졌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나중에 무엇을 수정해야 되냐면 2월 이익 잉여금이 수정이 돼야 해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기말을 수정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 가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갑니다. 그럼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맞나요? 네. 그러면 확인. 그러면 기말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 원재료에 들어갔더니 기말 원재료가 500만원으로 바뀌었죠? 맞나요? 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말 제공품이 900만원으로 바뀌어 있죠? 어쨌든 얘네들 데이터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겠죠? 그쵸?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또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바뀐 게 확인이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 문제는 누구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얘가 원가 명세서죠. 원가 명세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1억 4,950만 9,600원이 어이구 1억 4,950만 9,600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바뀌겠죠? 맞나요? 네, 확인. 그럼 매출 원가가 바뀌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뒤로는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갈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했고 우리는 마지막에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지 돼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같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입력되었던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입력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금액이 같은 거예요. 합계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단지 금액 차이만 서로가 발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어버리겠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라는 금액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어디로 가면 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 자리로 이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서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일반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07월 10일 날입니다. 자,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운전자금 2천만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 12만원과 원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였다.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가나요? 당좌예금이 얼마가 나가야 돼요? 2012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나요? 네, 장기 차입금 누구예요? 국민은행.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2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려서 쓴 거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돼야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은 8월 10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매출처인 똑똑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을 만기일 이전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율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보관 중인 약소금이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어음. 그래서 대변에 받을어음이 없어집니다. 누구 거? 똑똑상사 거. 얼마가요? 350만 원. 그런데 우리 어음 할인할 때 할인료는 뭐라 했죠? 외우셔야 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음 할인했을 때 우리 교재에는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다 매각 거래로만 처리해요. 그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하는 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9월 9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월 9일 날. 한부자 씨로부터 공장용 토지 2억 원에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전액 미지급하였다. 취득세 공과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저는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나요? 그쵸? 얼마가요? 2억 953만 원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토지대금은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한부자 2억 원. 맞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취득세 공과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취득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9월 10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할 때 회사부담금이 있고 종업원부담금이 있죠. 이 모두를 합산해서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갈 거고 차변에 일단 종업원부담금은 원천징수 했으니까 우리 뭐라 해요? 예수금 100만원. 맞나요? 그리고 차변에 회사가 부담을 하는데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 회사 부담금 영업부 직원이면 817번 세금과 공과가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517번 세금과 공과가 60만 원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변에 모두 보통예금 통장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저희 회사는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상관없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9월 20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0일 날. 2019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금과 상기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예전에 대손 처리했던 게 돈이 다시 회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40만 원. 맞나요? 그럼 대변에 대손 처리됐던 걸 회수하면 무조건 뭐라 하죠? 빙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그런데 외상 매출금 거죠? 맞나요? 그래서 109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대손 처리됐던 걸 회수하면 그냥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 2,000원 1,000개니까 200만 원인가요? 그쵸? 현물로 기부했죠? 그럼 대변에 제품이 나가나요? 제품이 나가면 적요 몇 번이요? 8번.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기부금. 맞죠? 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자, 첫 번째는 08월 3일입니다. 미국 미토리에 제품을 직수출했다 그랬나요? 네, 직수출했으니까 수출 16번입니다. 그쵸? 제품을 뭐 수량단가 써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쓴다 그러면 수량은 500개고요. 단가는 얼마예요? 44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개당 400달러라 그랬죠? 400달러인데 선적일 기준 환율이 1100원이죠? 그러니까 둘을 곱해야 단가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미토리. 0세19부는 무조건 몇 번 하라 그랬죠? 1번. 직수출.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외상. 그럼 끝났죠? 그렇죠? 지금 얘는 수출한 물품의 단가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예요. 단가를. 그러니까 400달러라고 주어졌으니까 1달러당 환율이 1100원이니까 곱해서 우리는 한 개당 44만원인 거죠. 단가가 달러로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10일입니다. 09월 10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수정해서 반품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그래서 유형은 과세매출입니다. 그대로. 과세매출이고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수량이 마이너스 50. 단가는 2만원짜리입니다. 밑에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죠? 수량 단가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공급가액만 마이너스 100만원에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예요? 서울.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분계는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처리가 다 됩니다. 자동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얘를 혼합으로 하면 분계가 너무 복잡해지죠. 신경을 또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이라고 쓰면 똑같은 분계인데 금액이 다 마이너스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혼합으로 하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양수로 110만원 쓰신 것도 정답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결과니까. 지금은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마이너스로 적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대변에 양수로 적어져 있는 것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3일날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 110만원 부가세 포함 다모아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직원한테 선물해 줄 거니까 우리 뭐예요? 과세 매입입니다. 맞나요? 네,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으니까 100만원에 10만원이라고 써주셔야 하고요. 맞나요? 네, 다모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그렇죠. 5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자, 10월 17일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 330만원 부가세 별도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구입하고 당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이사 자택에서 써야 될 걸 회사 돈으로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금계산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얘 뭐예요? 불공입니다. 그쵸? 불공 냉난방기
공급가액은 330만원에 33만원입니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네, 거래처는 전자마트가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원칙은 이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전자마트가 아니죠. 이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요?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죠. 여기 대표라고 있나요, 혹시?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등록을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등록 지금 한강은 대표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수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칙은 여기에다가 유상수 이렇게 써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처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원칙은요. 왜냐면 가지급금은 누군가한테 돈 지급한 건데 이 돈을 누군가한테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될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대표이사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자, 10월 27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비사업자인 개인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나요? 그럼 현금 과세 매출인가요? 22번입니다.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22만원을 써주셔야 쪼개지겠죠? 맞나요? 네, 어찌됐든 20만원에 2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누구예요? 이슬비. 아이고. 이슬비. 분계는 현금. 끝났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그러면 입금전표가 끊어지는 거예요. 입금되었다. 현금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설비 안전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수수료 5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에 계약금 선급금 계정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컨설팅비. 그래서 금액은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서울 컨설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라 해야 되죠. 차변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531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수료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 컨설팅 받은 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조금만 오해해도 이거 교육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육훈련비라는 계절 과목이 머릿속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수수료라는 개념을 문제상에서 2번이나 언급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일단 기본.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10만원 있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선급금이 얼마요? 10만원 있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45만원 현금으로 대변에 지급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8월 15일 영업부 사원 김기덕의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출장비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에 08월 15일날 갔더니 아무것도 없죠? 왜요? 누락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영업부 사원이니까 차변에 어떻게 해요? 기차요금, 숙박비, 기타제 비용 모두 다 812번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30만원을 썼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출장 가서 쓴 식대도 다 여비교통비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그렇죠? 그 식대도 우리가 복리후생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출장 가서 쓴 돈들은 그냥 다 여비교통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출장비에서 구분하셔야지 되는 거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접대비예요. 그 애는. 아시겠죠? 네, 우리 직원들이 밥 먹은 건 그냥 여비교통비로 묶으시면 되겠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 9월 15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월 15일날. 그런데 9월 15일은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품을 현금 330만원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비품 취득가액은 6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그랬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발급해줬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되는 거죠. 일반 전표에서 처리하셔야 될 게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09월 15일날 비품 처분이라고 있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품은 600만원이 나갔죠? 여기까지는 맞나요? 그쵸? 부가세는 30만원 생기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걸 수정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지우세요, 그냥. 지우고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세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어져요. F5 삭제, F5 삭제. 이렇게 그냥 일단 삭제를 해두시고 그러면 비품이 나갔죠? 600만원이.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소멸해야 해요. 350만원이. 맞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죠?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현금 얼마요? 330만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화면 위쪽에 대차 차액이 양수로 50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양수로 생겼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변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계정 과목을 고치시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전표를 아예 새롭게 끊어버리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가겠습니다. 기말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이라 그랬죠? 5,000달러니까 550만원이죠? 그쵸? 그럼 외상매입금이 600만원에서 550이 됐으니까 50만원 득이 생겼죠? 맞나요? 예, 득이 생겼으니까 우리 대변에 무조건 외화환산 이익이 50만원이 생긴 거예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예요? 코메리사. 코메리사. 이해가 되셨습니까? 외상매출금이 줄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9월 1일 보험료 1년분 24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전부 다 성급 비용이라고 해놨겠죠? 맞나요? 그럼 240만원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원이죠? 맞나요? 한 달에 20만원이고요. 20만원인데 내년도 8개월분이 성급인 거죠?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분이 단기분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80만원만큼이 없어져야지 되나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처음에 뭘로 처리했으니까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 성급 비용이 거꾸로 없어지는 문제예요. 얼마가?
80만 원이. 그래서 처음에 뭘로 처리했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제조부문께 180만 원이고 본사께 60만 원이니까 우리는 차변에 521번 보험료는 60만 원이 생겨야 하고 또 차변에 821번 보험료는 20만 원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선생님 60만 원하고 20만 원을 어떻게 나누셨나요? 어떻게 나눴죠? 우리는 80만 원을 배분을 해줘야죠. 그럼 저희 원가액 때 우리 각합제 배웠나요? 저는 180 곱하기 우리들의 합은 240 분의 나눠줄 값은 80. 그러면 6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60 곱하기 우리들의 합은 240 분의 80으로 하면 20만 원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각합제 나눠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80만 원이라는 돈을 18대 6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합분의 18, 합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2월 31일 결산 시 총무 직원에 대해 1,500만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 1,08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되나요?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노무비의 퇴직급여 전입액을 얼마로 한다고요? 1,080만원. 그냥 이건 금액 쓰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얼마요? 1,500만원. 이렇게 그냥 금액이 주어진 거예요. 올해 이만큼 설정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500번대와 800번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에 1,500, 위에 노무비의 퇴직급여 전입액 1,080만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나요?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몇 월이요? 4월 말. 그럼 4월 30일,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엔터.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 1월 1일서부터 조회하셔도 되고 4월 30일서부터 조회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데는 지금 우리 눈에 보니까 미림상사인데 이렇게 눈으로 찾지 마시고 잔액을 무조건 클릭하세요. 또 한 번 클릭하면 제일 큰 놈이 위로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반기란 얘기는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얘는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1월서부터 6월까지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월 개표에 갔나요? 맞나요? 1월 개표에 01월서부터 06월까지를 조회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1개표에서 하셔도 되고 월개표에서 하셔도 되고 제조 경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는 224만원이 정답입니다. 1월서부터 조회인 것은 꼭 여기가 아니어도 학계잔액 시단표에서도 똑같아요. 학계잔액 시단표에 06월로 조회를 해보시면 6월에 경비 중에 보험료 224만원 똑같죠? 그쵸? 아무데나 가셔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대신에 중간 월서부터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오면 시산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확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네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도 세금계산서고 영세 매출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1억 3,50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과세 매출도 있고 영세 매출도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